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중 61%가 다음 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더리움은 상승과 하락이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번 주 코인가십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서울경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센터 도혜리 기자입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입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저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의 예상이 이렇게 둘로 좀 약간 나뉘는 모습이 나올지는 좀 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역시 횡보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이더리움은 횡보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지만 상승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유사한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네, 이거를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이게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심리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역시 가장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FTX 사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더 안 좋은 상황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중에 또 어떤 일각에서는 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디파이나 덱스 이런 탈중앙화 금융 쪽이 앞으로 더 대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와 덱스 생태계가 가장 크게 많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사님께서 저희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다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냥.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네네. 우선 처음에 저희가 다뤄야 될 거는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먹구름이 드리워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기준금리를 비롯한 이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피봇이 가까워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예상들을 이 지역 연준 위원들이 하나하나 깨부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깨부수고 있어요? 웃기지 마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지역 연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라던가 지역 연준 총재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박이 너무 심하고 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 몇 개월간 계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는데 기조를 늦출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히 이렇게 빠르게 가져갈 거고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전쟁이라던가 아니면은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거나 이런 경제에 뭐 좋은 활력을 눈에 띄는 활력이 보이는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좀 약간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이 주가 지수, 미국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와 상당히 동조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힘을 못 받고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게 또 매크로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래야 될까요?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뭐 피복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이런 움직임도 최근에 조금씩 보이곤 있잖아요. 그렇죠. 반등했다 떨어졌다 이런 모습인데 지금 암호화폐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FTX 사태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FTX 거래소가 파산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또 추가로 파산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회사들의 이름들이 몇몇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보니까 16,000달러 선을 지키고 있다가 네. 주중에는 이제 주말 들어가지고 16,000달러 깨고 내려와서 15,500불 찍고 이제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이 15,500불이 2020년 11월 이후로 최저가라고 합니다. 그 2년 내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심이 상당히 많이 죽었다는 거는 뭐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기관들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많이 해줘야 이제 뭐 주가 지수처럼 좀 이렇게 지수가 상승 견인되어 올라가듯이 그렇게 좀 탄력을 받는데 이제 기관들도 비트코인 포지션을 들고 있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또 이제 GBTC라고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그 어떤 뭐 상품이죠. 그런 상품의 가격도 계속해서 그 현물과의 괴리, 디스카운트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자한 기관들도 그게 이제 원래 OTC라고 장외 시장에서만 거래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만 아무 때나 원할 때 팔고 막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펀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도 함부로 환매할 수는 없잖아요, 기관들이.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환매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이제 괴리가 벌어지는 건데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결국 비트코인 가격을, 현물 가격을 찍어 누르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오늘 22일이죠. 네, 22일자로 확인해 봤을 때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45%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GBTC 가격이. 근데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 와중에 대량으로 매입한 곳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는 또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산 거예요? 아까 보니까 17만 주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던데요. 이제 돈나무 언니가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을 지속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도 지금 사실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뭐 나스닥 기술주 비트코인 할 거 없이 거의 전반적인 이런 위험자산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하락하기만 했기 때문에 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포지션이 다 AI, 바이오,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다음. 암호화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사실. 하지만 또 모릅니다. 네, 함께 모르죠.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죠. 캐시우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네. 며칠 전에 캐시우드가 되게 재밌는 트윗을 올렸었어요. 이런 네.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920년대 미국 그때가 경제 이제 대공황. 대공황 바로 전에 10년. 아, 바로 전에요. 네. 그때가 이제 그 영화 그레이트 개츠비 아시죠? 네. 그때 배경이 된 그 시기거든요. 아, 네. 치였어. 잘 아시네요. 디카프리오. 그럼요. 네. 그 1920년대를 그래서 이제 로어링 20s라고 해가지고 네. 광란의 20년대. 광란의 20년대 그 파티하고 개츠비처럼 그런 시절이군요. 그렇죠.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고 그게 이제 왜 광란의 20년대였냐면 네. 광란의 20년대에는 전화기 그리고 자동차의 보급률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던 그 10년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기와 자동차가 뭐 산업 생산이나 이런 어떤 개인의 효율을 엄청나게 향상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지수도 당시에 뉴욕 주가 지수도 같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가 와서 이제 버블이 쌓이고 결국 터진 게 이제 대공황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캐시우드가 트위터에다가 왜 광란의 20년대를 이제 언급을 했냐면 20년대도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유행병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광란 20년대가 온 겁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럼 지금인가요? 지금이랑 이제 똑같다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고. 전쟁이 있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장이 전체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는 나 주식이랑 코인 안 한다 하고 막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 근데 거기에서 길을 모으고 있는 몇몇 산업과 기업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다시 그런 로어링 20s 같은 큰 이제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이런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당시 1920년도에서 그 10년 동안 갑자기 막 장이 좋아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그 인플레이션이 일단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많이 안 올렸어요. 지금처럼 이제 급격하게 올리지 너무 않았어요. 다른데요, 상황이. 좀 올리다가 이제 바로 그친 것이죠. 아. 왜냐면 경제가 다시 네. 안 좋아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캐시우드도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20년대로 가는 게 아니라 30년대로 갈 거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만 자이언트 스텝 밟고 빅 스텝 밟고 조금 피벗하면은 다음 10년 동안에는 다시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20년대의 어떤 전화기나 그런 자동차의 보급이 급 확산됐던 거에 비견할 만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 기술, AI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상 발전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가상인데 요즘 이제 나오는 유행어들이 보면 버추얼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자동차도 요즘은 자동차도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고 나서 생산을 한다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못 들어보셨죠? 가상으로요? 예전에 그죠? 3D 프린팅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어떤 뭐 그런 시제품을 몇만 대 만들어서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식 생산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생산 공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앞 단계를 다 건너뛰는 거죠. 가상으로만 만들어 보면 되니까. 시뮬레이션도 AI로 돌리면 되고. 기술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굳이 막 현실에서 차를 굴려볼 필요가 없다. 맞아요. 오. 그러면 이제 생산 시간이나 어떤 비용 같은 게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고. 엄청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만 사실 터지면은 네. 공급은 엄청 받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는 어디서 터지냐?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그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요. 캐시우드의 의견입니다. 되게 재밌네요. 거기에 혹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았나요? 캐시우드의 발언에? 그 발언에는 뭐 블록체인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네. 그분의 포트폴리오가 워낙에 이제 비트코인에 많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웹3 관련된 그 코인을 담은 ETF 같은 것들도 많이 발행을 하셨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GBTC도 이번에 17만 주를 새로 샀잖아요. 이게 뭐 전략적이긴 하겠지만 비트코인 저는 이제 이건 캐시우드의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인데 저는 비트코인도 같은 맥락에서 보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웹 3.0 사용 설명서란 책을 쓴 것도 전략적 자산, 인플레이션 해지, 뭐 디지털 골드 이런 개념을 좀 벗어나서 네. 이제는 뭐 인터넷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 이렇게 접근을 해본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인터넷이 좀 이렇게 개인한테 많이 이렇게 좀 소유되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할 것이고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개인화, 맞춤화 이런 트렌드의 어떤 큰 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점점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이게 제 이제 논리입니다. 캐시우드의 의견과 제 의견을 합치면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잘 축적을 해놓으면 향후 10년간 뭐 좋은 현상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개츠비처럼 하우스 파티를 할 수도 있다. 네, 개츠비처럼 하우스 파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일 뿐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판단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지난 1년 동안 하락을 해서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많이 물려있고 뭐 좀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좀 이미 팔고 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네. 그분들은 이제 다시 좀 뭐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이제 비트코인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뭐 5천만 원에도 사고 좀 비쌀 때 사신 분들은 이제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언제까지 그러면 들고 있어야 하냐? 나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거냐? 이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유로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봤고 그럼 넘어가서 그럼 이더리움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은 비트코인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단에서 이사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도 좀 미스테리한 게 이더리움이 지금 POS 기반으로 바뀌고 나서 이더 2.0으로 바뀌고 나서 출금이 언제 될지가 아직도 불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뭐 뉴스가 난 게 그 샹하이 업그레이드죠. 샹하이 하드포크. 네. 이더리움 2.0에 출금을 가능하게 할 그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로드맵상에서 삭제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래부터 언제 될지 모르긴 했어요. 네. 그냥 재단 측에서 한 6개월 안에 될 거다. 머지가 9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죠? 9월 15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로부터 한 6개월 후면은 이제 적용이 될 거다. 이런 말만 있었지 정확히 날짜 찍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날짜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머지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2년이 뭐예요? 더 기다리지 않았나요? 그죠. 그만큼 이제 계속 개발 일정은 밀릴 수밖에 없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건 원래 맞았는데 이제 로드맵상에서 좀 지워졌다는 말은 뭐 저도 그게 사실 여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네. 어쨌든 자금이 묶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언제 찾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그죠. 거는 상당한 이제 디스카운트 요소잖아요, 가격에. 그래서 그 디스카운트가 반영된다면 이더리움이 이제 더 크게 하락하는 게 맞는데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오히려 상승하는 사람들과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는 조금 이제 의외의 결과기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파이와 탈중앙화 금융, 그죠? 디파이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한때 솔라나도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꼽힐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최근 FTX 사태 여파로 인해서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솔라나 생태계에 관련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이런 관점을 종합해 봤을 때 역시 그러면 오래됐고 생태계가 한 번에 무너지기에는 많이 커진 이더리움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렇긴 하네요. 지금 솔라나도 물론 문제지만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상위 10위권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그러면 지금 저점이니까 한번 사볼 만한 코인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바이낸스의 그런 BUSD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가격이 변동이 없죠. BNB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소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FTX 사태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함부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 FTX 사태로 인해서 거래소 토큰에 대한 규제가 지금 국내에만 있는 상황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만 있고 아직 미국에서는 그거에 관련된 규제가 없죠.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없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이낸스 코인도 네,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있죠. 맞아요. 뭐 이더리움이 게다가 뭐 지금 숏 포지션이 한 1,400만 달러 정도가 한 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더들은 계속 하락장을 예상하고 이더리움의 어떤 하락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만약에 개인들의 센티먼트가 뭐 디파이나 덱스 쪽으로 앞으로 생태계가 더 커질 것이다. 혹은 이제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되고 또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도미넌스 킹으로 더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트레이더들이 하고 있는 그런 숏배팅에 개인들이 이제 그거를 보완해주고 있는 그 숏 포지션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결과가 있잖아요. 또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네. 점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제외하고 어떤 코인을 매수하고 싶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답한 코인이 도지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이 어디서 작용을 하고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이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요즘은 그 개인 자산의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도 뭐 거의 기네스북급의 기록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지금 테슬라 가격이 주가가 한 160불대까지 내려갔거든요. 170불대까지. 네. 그러면은 이제 얼마가 삭감이 됐냐 하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 자산이 한 약 1천억 달러가 지금 재산이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개인 자산이 이렇게 한 번에 줄어든 게. 와.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개인의 자산은 이렇게 좀 약간 내려가고 있지만 네. 이제 이분이 최근 벌이고 있는 행보는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트위터 인수하고 트위터에서 나오는 뉴스들도 지금 굉장히 뭐가 많거든요. 그죠. 얼마 전에는 이제 세일즈 인력을 5,000명을 감축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 트위터 직원들 저도 사진 봤어요. 보셨어요? 네. 완전 이제 컴퓨터 개발자들처럼 보이는 분들로 완전 사진이 꽉 채워져 있고,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전, 몇 개월 전인가요? 사진을 보니까 이제 그런 쪽보다는 조금 이제 팬시하게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이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데 내외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폐 결제를 여기다 분명히 담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어요. 이 X.com이라는 도메인도 샀고 또 공식적으로 자기가 얘기도 했거든요. X라는 프로덕트를 낼 거다. 네. 그거는 결제 솔루션이다. 근데 암호화폐 기반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뭐 일론 머스크의 이 비트코인과 도지에 대한 어떤 사랑은 너무나도 뭐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도지파더라는 별명답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마치 이제 뭐 결부돼 있듯이 도지코인에 대한 가격도 상승도 사람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자꾸 제가 오늘 근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건 일론 머스크는 왜 그렇게 도지를 좋아할까요? 저도 참 그게 미스테리긴 한데요. 잘 모르겠어요. 도지코인은 일단 밈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그냥 밈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문화가 밈입니다. 어떤 심각한 걸 싫어해요. 네. 도지코인을 만든 그 개발자도 나 이거 진짜 완전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너무 진지하고 시리어스한 코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암호화폐는 이렇게 진지해야만 하느냐, 이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밈 rules the world라는 말을 자기는 좋아한다. 자기는 밈으로 앞으로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일론 머스크도 이제 트위터에서 밈을 많이 쓰잖아요. 뭐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남의 밈을 갖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취향과 도지코인의 이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전 그 정도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장난치는 거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도지코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 뭐 농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화법의 특이한 점이기도 한데,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농담적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현실로 옮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벌써. 그죠. 뭐 로켓을 쏘아 보내질 않나, 다시 돌아오게 하지를 않나, 뭐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 그죠. 뭐 독일에 기가 팩토리 짓겠다, 뭐 다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하는 말들도 그냥 농담으로 치부하기는 너무 실행력이 뛰어나다, 이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한 애정도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 2년 전에도 도지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 처음에 그때 막 트위터에 언급하고 그럴 때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사랑이 여전하다는 건 네, 꽤 진심이란 얘기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도지코인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도지코인을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예견입니다. 예상입니다. 예상.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지코인이 이 비트코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서 되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나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이 도지코인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덜한 그런 어떤 암호화폐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뭔가 가격도 높고 이렇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비난을 하고, 또 미국의 상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비트코인 비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처음에 되게 거부감을 느끼던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재밌게 이렇게 투자해보면서 비트코인 투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도 개인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비트코인에. 네네. 그리고 도지코인도 물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분의 생각은 도지코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거부감을 없애주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좀 더 시리어스한 암호화폐로 트위터를 통해서 글로벌 페이먼트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네. 도지코인 자체가 막 이렇게 페이먼트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조금 이제 시가총액도 작고, 그리고 인프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제반 인프라 기술 기반 같은 것들도 비트코인만큼 많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드 수가 충분히 많은가, 채굴자가 충분히 많은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갈 길이 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키울 게 아니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게 뭐 응당 그럴듯한 의견이기는 하죠. 네, 그렇네요.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암호화폐 업계에서 늘 한 이야기가 있죠. 매스 어덥션. 그렇죠. 네, 매스 어덥션을 이루고자 하는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뭐 다음 주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전망을 해봤고, 이더리움,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 이 신뢰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을 가야 하겠고, 뭐 또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예의주시해서 계속 들어야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다 종료가 돼요. 뭐 지난 우리가 많은 위기를 겪었잖아요. 이제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마찬가지일 텐데,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고, 뭐 저는 이제 심지어 97년 외환위기도 살짝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네.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는 거를, 그때는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이제 이해를 하죠.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뭐 암호화폐 쪽에서도 보면은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2017년, 18년 그 그죠. ICO 버블도 있었고, 그 후로 1년 동안 이어진 횡보 후에 지금 처음 찾아온 이제 위기인데, 이 위기도 결국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냥 다음 뭐 불장, 상승장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신만의 전략들이 있으셨을 텐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다 안 좋을 거예요.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지금 뭐 전문가들도 다 마이너스라서 다 지금 뭐 핸드폰만 보고 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이게 일희일비 하지 말고, 말하자면은 앱 같은 거 매일매일 켜가지고 이렇게 가격 보고 체크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좀 근본, 오늘 얘기 자주 나오는 이 근본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투자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도 이사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 2014년도에 마운틴국스 해킹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그 마운틴국스가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해킹 사태가 터지고 파산했죠. 네. 지금 FTX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전 세계 3위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예전에도 이미 무너졌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뭐 세상이 끝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뭐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죠, 결국에는. 네, 장기간 침체가 지속되다가도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사태가 정리가 되고, 물론 아직 이 뭐 그 비트코인 반납하고 이런 거는 좀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FTX 사태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어떤 구조적인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엔론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회계부정, 그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어떤 그 내부의 시스템의 실패인 거지, 이 암호화폐 전체나 혹은 뭐 기술의 실패는 아니라는 점 비탈릭이 되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서 네, 이 시기를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간 코인가십에서 진행을 했던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좀 시의적절하게 주제를 잘 잡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약간 편집하고 이러면서 조금 주제를 굉장히 잘 잡았지만 방송이 나갈 때는 약간 뒷북을 치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쵸. 네.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동안 몇 번이나. 네,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다음 방송에는 라이브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떨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 딱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때 맞춤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역시 라이브가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에 직접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궁금한 점도 직접 물어보시고 또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를 해주시고 이러면서 소통하는 방송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센터 도예리 기자.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